일단 제일 궁금한 거. 만약에 주변의 후배나 자녀분이 마약에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려고 하는 티가 나면 왜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말리시겠어요? 아주 간명하게 표현하면 너의 뇌가 지금부터 녹기 시작한다. 너의 그 뇌가 녹아지게 되면 시시변별도 못하고 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하는 이른바 사회적 폐인의 길로 바로 지금 이 순간 들어가는 것이다. 설령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한 번 호기심,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마치 계란을 벽에 던져서 어떻게 됩니까? 벽에 던지면 계란이 깨지죠. 깨지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나의 뇌의 모습이다. 언제? 대마초 하나 또 조금 0.0001mm 마약이 내 입에 그 들어오는 순간 나의 뇌는 벽에 던져진 계란처럼 되어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누가 그렇게 나의 뇌를 희생했으면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제 후배라든가 아니면 제 조카라든가 이 가족들한테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경고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녹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의지력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완전히 안 된다는 거죠. 이 약을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한 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이제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커버리게 되는 거죠. 아주 초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약을 끊는다고 해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긴 굉장히 어렵겠네요. 약을 모르던 때로 돌아가기는. 그렇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재활 치료 뭐 그런 것도 함께 이제 있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뭐 이런 것은 또 좋지 않은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 자체가 호기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호기심의 그 영역이 아니고 그야말로 내가 정말 생존을 어떻게 하느냐. 뇌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에 그야말로 직접적인 바로 뇌의 독약을 그대로 지금 투입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유학을 하게 되면 또 실질적으로 생리학적 반응도 그렇고요. 아니 근데 그만큼 저희 클 때만 해도 애지간한 사람들은 마약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게 부모의 부모의 돌봄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 어디 가서 부탄가스 마시고 이렇게 폐가에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어디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나 봤지. 보통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 그걸 접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기사를 보니까 뭐 클럽에서 남자가 주더라. 친구가 주더라. 외로워서 한번 해봤다. 이걸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아픈 척하고 주사 맞았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주변에 깔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마약 청정국에서 우리가 탈락한 게 벌써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이렇게 퍼질 때까지 뭐 했나라는 주제로 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지금? 지금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꾸어 얘기하면 학생, 아니면 뭐 주부, 뭐 회사원, 뭐 연구원, 뭐 할 것 없이, 아니면 뭐 농부, 어부. 왜냐하면, 인터넷 클릭 2번으로 멀리 가지 않고, 한 3일 안에, 저 일주일 안에 바로 내 우편함에 마약이 바로 도달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된 거죠.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서치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서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소위 말해서 다른 그런 앱들이 있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검거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안도감도 갖게 되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하는 쪽에서도. 왜냐하면 나의 그 신분 무슨 개인 정보 없이 거래가 되고, 더군다나 돈을 내야 되는데 돈 자체도 뭐 통장으로 이른바 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알려지게 되겠죠. 수사하는 상황에서. 근데 그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가상화폐 등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를 기본적으로 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 집 자체가 좀 부담이 되게 되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디다 놔라. 안국역 예를 들면 그 물품소 5번에 갖다 놔라. 돈도 다 갖다 놔라. 그러고 보면 서로 이제 모르는 상태니까 만나지도 않고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갖고 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뭐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비대면 사회에 우리가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더 또 증가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 그 매체들 여기 매체라고 하면서 이제 SNS 뭐 그런 것도 이제 증가가 되어서 뭐 이거를 이른바 실무에서는 그냥 던져놓고 가고 던져놓고 찾아오면 되니까 던지기 수법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이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던지기 수법 오늘 또 전문 용어를 하나 알았네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검찰총장 발언을 보면 이제는 피자 한 판 값으로 집에서 직구를 통해서 마약을 손쉽게 배달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렇게 싼 값에. 근데 직구라는 얘기는 뭐 외국에서도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관세 뭐라 그럴까요? 관세청에 뭐 그 물품대를 어쨌든 물품대를 통과한다는 통과하기도 거잖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실제로 지금 이제 관세청에서 그 마약견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화물들이 쭉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마약견으로 일단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이제 있는데,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신종 마약 같은 경우는 마약견이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특정적인 그 냄새에 이른바 각인이 되어 있어야 그렇죠, 그것을 그렇죠. 이제 찾는 것인데, 이제 그것에 일단 이제 한계가 그 있는 것이고. 그렇죠. 걔들도 예. 못 맡아본 건 모르니까. 그래서 못 맡아보죠. 그런데 그것을 일단 하고라도 여러 가지 신종 새로운 수법이 진화돼서 발전됐기 때문에 그 2주 전에 있었던 사건이 대표적인 한 사례입니다. 이른바 몸으로 감추는 거죠. 몸으로 이렇게 감추기 때문에 몸에 어디다 감추? 그렇죠. 그래서 어디다? 그 내장 속에 감추는 거죠. 먹어서. 그래서 이거 우리가 패키지 이제 이런 걸 영어로 하게 되면 전달하고 운반 그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아예 감춰버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바디 패커다 이렇게 그래서 부르는 나중에 거죠. 어떻게 꺼내요? 뒤로? 그렇죠. 아, 그 빠삐용에 나왔던 것처럼 빠삐용은 뒤로 이렇게 끼겨 놓은 거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먹는 먹어서 겁니다. 이제 먹는 거죠. 이제 먹는데 이제 이른바 그 특수 그 비닐에 비닐 안에 넣어서 마약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번에 그 사망을 했어요. 그 바디 패커라고 하는. 너무 많이 넣어서 예. 그러니까 그게 터져서. 예, 290 봉지를 이렇게 조금 해서 이제 삼킨 거죠. 그 중에서 70 봉지 조그만 게 터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 과다 복용으로 어머나. 사망을 했죠. 그런 그래서, 경우는 마약견이 못 맡아요, 냄새를. 근데 그건 사람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일반 승객으로 해가 가장을 해서 들어온 거죠. 또 달리 표현하면 이제 지게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게꾼이요? 예, 지게. 그러니까 운반해 주는 거죠. 통상의 경우에 전직 경찰께서 나오시니까 이 전문 용어가 막 굉장히 자유롭게 그래서 지게꾼. 예. 동남아에서 이제 뭐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뭐 태국, 라오스 뭐 그쪽에서 이제 많이 오는데 필리핀도 있고 근데 현지인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그 이제 능란한 그런 사람들에게 거액을 주거나 뭐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해외인, 외국인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내국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통과가 됐던 사람들을 따지고 보면 이미 우리 옆에 바디패커가 수십 명, 수백 명 사실 지금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사고로 이 장에서 위에서 만약에 위산이 이렇게 분비돼서 그게 녹아서 터진 건데 그 소화가 잘 되지 않도록 장 운동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장 억제 약까지 먼저 먹고 나서 그다음에 저 마약 봉지들을 이렇게 먹는 거죠. 삼키는 거죠. 그래야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개인 또 신체적 특징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사고가 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시려고 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 마약견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냐는 거죠. 이게 그렇죠. SNS나 국제 그 우편 이런 게 발달을 하면 할수록 마약을 막아내는 게 예전에 우린 청정국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퍼지는 게 불가피한 거냐. 자, 그런데 거기에 앞서 요 얘기를 마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바디패커에 관한 거를. 그러니까 지금 마약견은 이제 화물에 이렇게 냄새 맡아서 탐지를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일반 승객으로 이제 가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그 미국, 멕시코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런 데는 첨단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전신 스캐너죠. 전신 스캐너. 근데 전신 스캐너 같은 게 우리나라는 지금 2대, 3대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덜 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 거기 특수 필름을 이렇게 해야 투시가 돼서 이제 그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와 또 중요한 거는 마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의 그 긴밀한 정보 공유, 이러한 사람이 어떤 마약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번 비행기에 탔고, 이런 끈끈한 정보 공유가 되게 되면 사실상 그 비행기에서 검문 검색을 또 강화한다든가,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소위 네. 차단 기법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이제 아닌데, 이번 뭐 국감에서 등등 뭐 해경이나 관세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러한 차단하는 장비 함정 뭐 이것이 상당히 지금 노후화 돼 있고 인원수도 적고 수량도 적고 있고 그렇죠. 요약하게 되면 이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았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불거진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아까 사실 저는 이 약간의 심증만 갖고 우리 선생님께 여쭤본 거예요. 근데 아까 시작할 때 선생님 말씀하신 얘기랑 맥이 쫙 통하는 게, 제가 여쭤본 게 오늘의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20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다. 10만 명 중에 20건 뭐 이하였다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이 전 세계의 주요 마약 소비국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한 거 맞아? 이런 의심을 제가 갖고 있었잖아요.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의 이런 전반적인 검찰과 경찰의 업무 중에서 이런 마약에 대한 우선순위가 사실 낮았다. 지금 과소 투자돼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사람들의 이런 직구 이런 게 이렇게 편해지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투자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네요, 사실. 그렇죠. 그걸 뭐 좀 폭넓게 뭐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짤막하게 얘기하면 지금 일단 이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장비와 첨단기구 정보 공유가 부족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어떤 것이 마약류인지 지정을 해야 이게 범죄가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또 이제 식약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종 마약은 막 발전을 하는데 이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마약견이 이렇게 탐지의 대상도 안 될 뿐더러 설령 그것이 발견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검찰과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전 사회적으로 마약에 대한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 그렇죠. 좀 식약처의 그 사례를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 의심되는 사항을 빨리 소위 말해서 시약 검사를 넘어서는 정교한 검사를 해서 빨리빨리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또 이제 그 국가수에서 이 역할을 하는데 지금 국가수에 이걸 분석하는 인력 자체가 옛날 그 한 10여 명 그거 그대로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소위 말해서 그 검사 결과 후 통지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신속한 이제 이 검거와 대안도 상당히 부족하게 되는 뭐 이런 또 문제들도 좀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우리 사회의 종합적인 역량에 있어서 이 마약이 그동안 홀대된 거네요.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렇죠. 그 또 하나 또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다른 차원에서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게 차단하고 수사하는 그 분야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초범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에 제대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이 하나의 그 질병인 것이니까 뇌가 지금 고장난 상태니까 이거를 이제 치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고쳐줘야 되는 거죠. 이건 결국 이제 그 의료 부분에서 담당을 하는 재활을 해줘야 되는 즉 이게 소위 말해서 보건복지적 그 측면에서 그러면은 병원이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재원과 동기와 이러한 소위 말해서 손익 그런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사실은 돈 안 되는 소위 말해서 병원을 운영하기 싫지 않아요. 그쪽도 지금 과소 투자돼 있다. 예, 그러면 이게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3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럼 최근에 제일 많이 치료했던 곳이 여기서 멀지 않은 이제 그 을지 쪽이 병원 거기서 마약 중독 그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료비를 이제 뭐 정부에 청구하고 뭐 등등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해서 결국은 병원 스스로가 을지병원 스스로가 우리 그만하겠다. 그래서 문 닫았죠. 그래서 어떤 마약 중독 치료 병원이 공식적으로는 한 21곳 이게 지정되어 있는데 한 두 군데 그러니까 인천의 그 참사랑 병원하고 저 부곡에 있는 그 병원 그 두 군데 빼놓고는 약 19군데 그 전문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사람 치료했나?
거의 치료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있는 반, 못 하고 있는 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역시 또 재활 치료 부분에서 정부가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예. 말씀은 지금 검찰 경찰만 일단 이분들도 좀 욕을 먹어야 되지만 어쨌든 이분 플러스 국가적으로 우리가 뭐 국가수라든가 식약처라든가 재활 치료라든가 전반적으로 마약의 그 비중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국가가 투자를 너무 안 해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마약이 갑자기 퍼졌다고 느끼는 것은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피한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다. 우리 좀 전에 선생님 우리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계셨을 때 이 마약 관련해서 예방 그 활동도 같이 하셨대요. 그 얘기는 나중에 그럼 따로 좀 더 하고 지금 요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이 얘기가 전 사회적으로 지금 난리가 난 것은 이번 국감장에서 검찰총장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또 이 주무 부처는, 이 역할은 경찰이에요. 그래서, 이거 검찰총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경찰에서 주로 이거를 수사를 하는 것 같고, 또 서로 업무 분담에 약간 마찰이 있다는 보도도 나와요. 근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요 마약 수사는 누가 하는 게 잘할 수 있어요. 국민 입장에서 검수완박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이 마약 수사를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이상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그 경찰과 그 검찰이 유기적인 협력을 하는 거,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제도의 문제, 이른바 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칭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계속 그 수사를 해왔던 것이다. 뭐 그런데 경찰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일단 경찰은 인원수가 상당히 많고 곳곳에 그 유흥 지역 아니면 뭐 동네 취약 지역 그다음에 이런 것에 이른바 하선을 포착해서 상선으로 올라가는 이런 수사 자체는 상당히 능한 거죠. 버닝썬 같은 데 가서 이제 약이 보이면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그 검찰은 검찰 수사관을 아예 마약 전문 수사관으로 전문적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상 평생 마약 수사를 또 검찰직에서 해왔기 때문에 고급 전문성을 가진 그렇죠. 분들. 이제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그 인력 자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논란이 그때 됐던 것이 경찰 수사권제 분리와 관련돼서 그게 말해서 그 마약을 밀수하는 건 500만 원 이상만 이제 검찰이 하고 나머지 인지 수사는 다 경찰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다시 그 시행령을 바꾸어서 이제 마약도 어쨌든 돈을 매개로 한 이제 그 경제 범죄 하나이기 때문에 재분류를 해서 이제 검찰도 이전처럼 이제 수사를 이제 마약 수사를 한다 이제 이런 것인데 이건 또 여전히 여러 가지 지금 뭐 이게 또 헌재까지 올라간 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기회에 또 적절한 주제가 있으면 또 논의를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나 검수원복이나 뭐 이거는 따로 다뤄야 될 큰 문제고 그때 이제 선생님 또 모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찰은 아래서부터 쫙 훑고 가서 이제 마약을 잡아낼 수 있는 그 역량은 되게 좋고 검찰은 저 위에서 뭔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면 이 두 개를 역량을 어떻게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국민한테 굉장히 좋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저 상부의 어떤 큰 문제하고 얽혀서 현재로서는 약간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요 정도로 네, 그렇게 뭐, 이야기하면 그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검찰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뭐 기소를 할 수 있는 또 권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마약 총책을 이렇게 접근하게 됐을 때 다른 여죄와 관련된 것을 기소권하고 뭔가 긍정적인 면에서 시너지를 내서 또 다른 수사로 또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이제 검찰에게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 뭐라 그러지? 별건으로 잡아가지고 딴 거 털면서 이런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뭐 플리 바게닝은 이제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사실상에 있는 건 모르겠지만 사실상 있죠. 이번에도 보니까 있더구만.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마약과 관련된 수사 또 그것도 연동돼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그 말씀은 이런 거죠. 검찰은 주로 거악이랑 싸운다고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어떤 호기심으로 조금씩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하고도 통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마약이 이게 작은 범죄가 커다란 범죄, 오히려 그 국가의 공권력까지 잠식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협력해서
이른바 거학을 꼭 뭐 검찰만 척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어쨌든 이 협동심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으로 멕시코나 콜롬비아 뭐 이런 데서는 정부의 공권력보다 오히려 그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역전돼서 지금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이, 그런 나라를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나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마약 문제가 독버섯처럼 퍼지는 그 속도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 결국 그것 때문에 뭐 나라 망하는 상태로 마약 아편 전쟁도 뭐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그 마약의 그 소지도 상당히 그 중형을 하고 어느 정도 범죄 유형 마약과 관련된 거는 그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우리 국민이 그죠? 본의 아니게 어떤 마약 유통과 관련돼서 중국 공안에 검거가 돼서 뭐 외교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사형 대상자가 됐던 걸 제가 그 기억하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그런 기강 문제로 규범 문제로 나라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뭐 그런 심각한 범죄죠. 그러니까 전 생각을 안 해봤던 문제인데 중국은 예전에 아편으로 나라가 망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나라를 단속을 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청정하다는 그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무방비한 거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본다면 지금 마약 공화국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혹시 있는 위험성이 아니냐. 그 마약 청정국의 그 기준이 10만 명당 20명의 마약 사범, 그 벌써 10년, 20년 전에 넘어섰는데. 99년에 넘어섰더라고요. 그죠? 지금 공식적인 통계만 하면 지금 3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넘어섰는데, 제가 강조한 것은 공식 통계인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어두로 암자를 써서 암수율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곱하기 30을 해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 1년에 16,000건에서 18,000건의 8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는데 이거는 소위 검거된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최소한 곱하기 30을 하는 것이 정확한 수치다라고 하면 지금 뭐 한 48만 명, 뭐 5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매년 5년치만 하게 되면 된다고 한다면 그 숫자가 상당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겁니다. 그만 쌤 생각에는 아까 중국처럼 뭐 사람을 뭐 사형시키는 거는 안 되겠지만 마약 범죄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중형의 그 양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형을 한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5년 형을 복역할 거를 10년을 하거나 20년을 하는 게 중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년에서 10년으로 양형을 높여서 중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가다두기만 하고 나서 10년 뒤에 다시 그대로 출소시키게 되면 거의 뭐 50% 이상 이 사람은 또 재범을 하게 되는 거죠. 감옥에서 마약 배우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행형만을 하게 되는 잡아두는 이런 교정과 재활의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치료를 해주는 그런 식의 행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 이제 중형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치료 과목, 국가에서의 재활 치료 또 심리적인, 정신적인, 생리학적인 이거를 이게 그죠? 그런 것을 빼주는 그죠? 마약의 독을 빼는 거, 해독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는 의미에서 중형이라고 하면 필요한 건데 무조건 그냥 갖다가 처방아 놓는다라고 이게 사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출소한 다음에는 사실상 이른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뭐 실무적인 그런 표현들을 있습니다만 출소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3년만 형을 지금 마쳤습니다. 마약사범이. 그런데 나오는 순간 혹시 가상적 시나리오로 혹시 그 공급책이라든가 과거에 그 사람들은 소비 대상자였잖아요. 구매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다시 마약을 딱 제시했을 때 그걸 거부할 수 있느냐. 출소하는 그 며칠 사이에 다시 그거를 또 바로 하게 되는 것을 이른바 출소뽕.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오늘 너무 많은 전문 용어.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결국은 이제 그 재범률에 대한 치유가 없고 그냥 가다두기만 하는 마약사범에 대한 교정 패러다임은 결국은 이 마약 청정국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고 마약 공화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수사팀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야 되면 특별 재활팀, 특별 회복팀 이것도 함께 사실은 이 정부 차원에서 작동을 해야 그야말로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거죠. 방송에서 네. 이 재활 전문 이게 약물 마약범들을 주로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 교수님하고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들은 이거를 그런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잡아 쳐넣어야 되는 범죄인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틀 자체가 잡아서 감옥에다가 쳐넣는 거에 너무나 많은 그 중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마약, 그 감옥 안에 또 마약도 많고 새로 신규로 또 거기서 유입이 되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경찰 안에서 공유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경찰은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해서 일정한 치료 명령과 치료 감호 등을 이렇게 이 법원에게 청구를 하고 나서 법원이 승인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면 바로 형만 살 수가 있고, 아니면 치료 감호의 대상으로 지금 뭐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성에 관한 왜곡된 성도착증이라든가 심신상실자, 즉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마약사범들이 가서 치료를 하는 그런 이제 병원입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 그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신 게 뭐냐면 이러한 그 마약사범들 중에서 분류를 해서 단순한 소위 말해서 호기심으로 단순 복역한 사람들은 치료를 먼저 해주는 게 필요하죠. 치료 감호소를 차라리 보내주는 것이 나은 거죠. 그런데 치료 감호소 1년에 가는 경우가 한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대신 다 이제 감옥에 보내는 거죠. 예. 그건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검찰 내부에 이런 뭐 근무 평가 때문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 아니, 그분 얘기는 병상이 텅텅 비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왜 그렇게 되느냐, 아무래도 실적과 관련되고 또 연동이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사고가 결국 처벌 중심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패러다임을 치료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적어도 마약 사범 중에서 호기심으로 이렇게 복용을 한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이른바 치료적 사법이다. 또 이렇게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기관이 응징과 처벌과 검거만 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해주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 감호소를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아니, 근데 저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 동기분들, 경찰대 동기분들이 지금 경찰에서 다 높은 분들일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경찰들이나 검찰이 머릿속에 인식 자체가 굉장히 꼰대형으로 이미 정착이 돼 있어서 그런 얘기를 잘 알아듣지를 못하거나 설득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부지불식간에 뭐를 흘리셨냐면, 성과 체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게 사실 더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처벌 중심적 사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른바 승진을 잘해야 되고 잘하고 그런 쪽에서는 주로 검거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실적이 되잖아요. 근데 치료하는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또 치료됐는지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보직에 있을 때 다 지나서니까 사실은 이제 나의 소위 말해서 역량과 실적으로 이렇게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깔려 있는 또 우리의 한국 그 형사사법의 어떤 관료적 특성 뭐 그것도 사실은 마약에 있어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느 수사 좀 더 잘하고 뭐 저 관세청에서 좀 더 잘 잡고 이런 게 아니네요. 그런데 이게 패러다임 그렇죠. 자체를 동시에 균형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역시 수사도 또 중요하긴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마치 그 시장과 같아갖고 들어오는 거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차단이죠. 그것은 결국 검거를 통해서 그리고 수사 역량도 훨씬 수사 역량을 통해서 그 일망타진을 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그 지난주에 어떤 보도해 봤더니 한국의 마약 왕이 어느 아시아 국가에 감옥에 지금 수용돼 있습니다. 수용돼 있으니까 지금 체포해서 데려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도관하고 부정부패를 통해서 그 안에서 또 비즈니스를 하고 안에서 있어요? 지시하고 안에서 유통을 하고 소위 말해서 정보를 유통을 하고 지시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법협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형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한국을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고는 이제 문제도 지금 그러니까 지적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마약 총책을 빨리 검거해서 그 유통 구조를 와해시키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도매상이 이제 있는 거죠. 도매상이 주로 키로 단위로 이거 물건을 팔면 이제 국내에 있는 그 소매상은 이제 100g 단위로 이제 그 팝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밑에 아주 더 작은 소매상에서는 더 작은 그램 단위로 팔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아까 던지기 수법이든 뭐든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을 드로퍼라고도 부르는데 드랍 이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이제 연계 조직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걸 끊어내는 게 끊어야 굉장히 되는데 그 수사가 사실 이 총책부터 이걸 딱 끊어야 밑으로 지금 낙수 효과가 생기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그 마약 조직들이 사실은 모래알 조직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른바 소위 드로퍼 밑에 전달하는 그거 잡는다고 해도 위에는 여전히 존재하니까 좀 시기 지나고 나면 다른 소위 말해서 밑에 하부 조직들을 만들어서 또 공급이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수사라고 하는 결국은 공급 차단 전략인 거죠. 그리고 지금 재활, 치료 이거는 막 바라고 몸이 바라니까 그건 수요잖아요. 그 수요 억제. 그죠? 그 경제 전문가시니까 이제 공급 차단, 그렇죠. 수요 억제 이것을 동시에 적절하게 해야 효과 있는 그 마약 억지의 정책이 이제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한쪽으로만 그 치우치게 되면 이게 효과가 상당히 그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아이고. 그 정신없이 들었습니다. 우리 네. 선생님 워낙 또 언변이 좋으셔가지고, 그 일단 선생님들 그 저기 선생님들 질문을 딱 들으려고 보니까 에스칼리버 선생님이 지금 무슨 농담을 써주셨냐면 나도 중독됐다 희숙이라는 이쁜 마약에 좀 좋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뭘 뭐냐 마약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응. 지금 청소년들한테 마약 김밥 마약 김밥. 그렇게 되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마약 떡볶이. 지금 이제 그렇게 돼서 아마 국회에서도 그런 마약이란 말이 너무 가볍게 유통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엄마, 마약 그렇게 맛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잘못된 소위 말해서 표현이 지금 각 간판이나 상호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마약 김밥집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마약 청정국에 있을 때 잘 몰랐을 때 그냥 마케팅 차원에서 맛있는 걸로 이렇게 맞아요. 우리가 워낙 했는데 청정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 맞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관련된 법안도 이미 국회에 몇 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맞아요. 상호에 사용되지 않게.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선생님도 우리 윤 의원님을 상당히 그 어떤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닌가. 엑스칼리버 선생님 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야단 맞으셨네요. 그리고 그 빵집에도 마약빵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냐면 어린애들 때문에 그런 호기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질문은 마약 중심에 북한이 있다. 이런 지금 그런 심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외화벌이 그 차원에서 북한에서 이게 마약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유력한 설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도? 네. 그래요. 그런 소위 말 순도가 이제 높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북한에서 나오는 북한에 마약이 나오는 순도가 높아요. 예. 왜냐하면 공권력이 개입하니까. 그렇죠. 어머나 세상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또 지금 그 탈북자들께서 지금 만약에 어떤 범죄와 관련돼서 이렇게 검거되는 경우에 30%가 또 마약과 관련된 또 이런 걸로 검거된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뭐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북한의 어쨌든 그 마약을 재배하고 생산하고 또 소비하고 뭐 이런 것이 북한 주민들 대다수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마약을 했던 사람 알고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 뭐 이러한 또 탈북자들의 그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어쨌든 북한하고 마약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는 거는 간접적인 사실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지금 싱크 팔라 선생님이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윤희숙님은 미국 유학까지 했으면서 대마초나 마약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의외네요. 이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청정국에 대한 얘기하고 좀 통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공부한 사람들은 마약이 무서운 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맞습니다. 길에 나가면 예. 길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들은 다 마약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딱 시야에 들어오면 피해요.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길에서 좀 이렇게 정신 나가 있는 사람 같으면 예전에는 술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약보다는 술이 훨씬 그래도 덜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약 뽕쟁이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오전에도 뭐 어젠가요? 저 KTX 여기 수도권 역사에서 어떤 그 남자들이 맨발로 막 돌아다니는 거가 이제 신고를 해서 지금 뭐 간이 시약 검사를 했더니 어머, 지금 마약 그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어머. 그러나 그런 일들이 지금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인 거죠. 그래서 뭐 경찰 현장에서도 이 마약 운전이라고 이렇게 평합니다. 이게 신고를 해서 이상하다고 해봤더니 마약을 지금 하고 직전 또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해외에서 뭐 그런 상태의 어떤 위험한 상황이 이미 지금 그런 사건 사고들이 요 5년 남짓 사이에 실제로 많이 지금 그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미국은 음주운전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빙 언더 인플루언스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하고 술하고 다 합쳐서 이제 범죄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뭐 외국 같은 경우에도 저도 기숙사에 있을 때 보면 그게 금요일 이렇게 보면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면 그 대마초나 뭐 이런 거를 막 피우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만연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농촌 그 이렇게 뭡니까 비닐하우스에 태국산 야바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막 깔려 있고 또 오피스텔에서 소위 말해서 그 대마초 막 그 키우는 온도하고 습도 막 만들어서 막 그런 것도 이제 있고 그래서 뭐 오피스텔 제조 공장이 국내에 있다에 관한 얘기에서부터 또 그 지난달로 그 기억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그 고등학생이 어떤 그 양귀비 그거를 집에서 막 키우고 그래 부모는 몰랐던 거죠. 뭐 이런 상황도 있었고 걔는 판매용으로 한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수사를 해서 엄청나게 밝혀야 똑똑한 되는데 친구네. 뭐 그런 거 있었죠. 군대에서도 지금 그래요? 군대에서 휴가 갔다 와서 주문해서 그 마약 저 소지된 거를 버터로 만들어서 발라서 저 빵에다 먹기도 하고 뭐 이게 지금 특정적인 사람 직업군만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지금 사례를 보면 심지어 군대까지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오피스텔 뭐 이렇게 정말 옛날 외국에 그렇게 만연해 있던 것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사실 마약이 바로 지금 우리 옆에 지금 와 있는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타이밍을 그 청정국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사실은 이 타이밍을 많이 좀 놓친 것 같은데 지금 인식이 변해야 되는 거죠. 마약과의 전쟁을 하신다고 하고 우리도 사실은 우리 인식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가 많아지고 고도화되면 우리 전반적인 재원 중에서 이걸 모니터하고 수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죠. 이게 뭐 총체적인 그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예산에 대한 확실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또 첨단 장비 장구에 대한 대폭적인 확산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교육 프로그램도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그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마약이 얼만큼 그 위험한지 또는 잘못된 문화 의식 마치 마약을 안 하면 멋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도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해야 뭔가 조금 한 단계 앞서 나가는 잘못된 왜곡된 그런 문화 그것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가능하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뭐 교육부하고 또 마약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이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또 거기에 필요한 교육
개발해야 되고 또 지원 전문가도 양성해야 되고 하니까 역시 예산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력도 필요한 거죠. 이 마약에 처음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뭐 외로워서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친구들하고 장난 삼아서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서 이런 호기심인데 이거는 사실은 뭐 따라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앞단에서 아이들의 교육 단계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게 잘 때려잡는다가 절대 아니네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그 아이들과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년들까지 마약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교육 그리고 그것을 위한 컨텐츠 투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마약과 전쟁이라고 하면 토탈 전면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약과의 전쟁이라 해서 그냥 잘 때려잡겠다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폐해가 생기고 오히려 악순환이 될 수가 있죠. 한쪽으로 하게 되면 값이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차단만 못하게 되면 여기 수혜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하고 콜롬비아 이제 미국의 마약 정책이 결국 또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예 그 값만 또 올라가게 되는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활과 함께 예방 교육과 함께 이른바 말씀하신 때려잡는 거 검거 수사 공급의 차단도 동시에 균형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마약과의 전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부 부처 한두 기관이 관여할 건 아닙니다. 전 부처가 이제 관여가 이제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컨트롤 타워가 일단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협력적인 입장에서 분업화를 해서 뭐 유기적인 정보의 그 교환과 또 상호 조직에 대한 인정 뭐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이제 정부의 그 대안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저는 지난 20년을 우리가 너무 경각심 없이 살아서 시간을 많이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너무 늦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